2장 스토리. 미순의 고백 2부. 1000만 원을 빌린 죄로 시작한 20년. 또다시 만난 족쇄와 지옥. 자유를 꿈꿨던 도망자, 그리고 낯선 유혹. 지옥 같던 10년의 감옥에서 탈옥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남자라는 존재에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겠노라 수없이 다짐했지요.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놈은 참 끈질깁니다. 혼자 서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우연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자가 제 적적한 일상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눌 때부터 느꼈습니다. 심한 경상도 사투리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서린 급한 성미. 아, 이 사람도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나랑은 절대로 맞지 않겠어. 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참 집요하더군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뜬금없이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꺼려지는 마음을 안고 나간 약속 장소. 그런데 나타난 행색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지방까지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며 헐떡거리며 내려온 이 남자는 번듯한 구석이라곤 하나 없는 그 남자를 보며 정말 인연은 아니구나 싶어 마음을 싹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시 그 늪으로 발을 들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남병원에서의 선택, 1000만 원의 족쇄.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강남의 큰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 고지서를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거금. 혼자 몸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저에겐 그 돈은 태산보다 높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통장에 찍힌 숫자 1000만 원. 받아보고 저도 놀랐어요. 이제 막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던 그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뒤 만나자는 요청에 미안함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웬일로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간만에 괜찮아 보여서 놀랐습니다. 한 건수 했나 싶었죠. 예감은 맞아 들어갔어요. 고마웠지요. 생명의 은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곧 무거운 족쇄가 되어 제 발목을 채웠습니다. 수술이 끝나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치고 나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돈 1000만 원까지 해줬는데 왜 안 만나주냐? 살림을 차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나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주더군요. 아이가 없어서 자기가 부담이 가질 않아서 였다고 하더군요. 나쁜 자식. 이제는 시간 끌지 말고 우리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조르고 덤벼드는데 제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픈데 이 남자라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왕진상의 본색.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전 남편보다 더한 왕진상이었습니다. 잘났다고 의시되며 저를 깔보고 뭉개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회사 설립 6개월 만에 사기를 당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급하고 더러운 성미,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를 이용해서 쉽게 돈벌 궁리만 하는 그 한심한 태도. 첫 번째 남자와 어쩜 그리 판박이인지 저는 제 팔자를 탓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온 날부터 남편은 방구석, 구들장이 몸에 들러붙을 정도로 누워서만 생활했습니다. 여보, 나가서 뭐라도 좀 해봐. 애원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욕설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바닥과 한몸이 되어 뒹굴거리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왜 또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기구할까? 나가지 않는 남자, 나갈 곳 없는 여자.
그렇게 꾸역꾸역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제 몸은 더 약해졌고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달라고 빌어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갈 돈이 있어야 나가지. 돈 한 푼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갈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걸.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제가 치우는 방에 누워 저를 이용해 연명하는 삶이 그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것이겠지요. 이 남자는 인생의 90%가 사기성이 더 짙었지요. 20년 전 그 1,000만 원이 제 인생을 이토록 긴 어둠 속에 가두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걷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지쳐서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그저 이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입니다. 역시나 이익안도 미래는 전혀 예측 불가이고 주변의 지인이란 작자들은 하나같이 브로커들만 득실거리고 말재간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한 사람 만나서 30분만 앉아서 대화하면 바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저 포함인 셈이죠. 아이도 없겠다. 방은 작아도 임대 아파트라 깨끗하고 편안함을 느꼈나 봅니다. 같이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본인도 사기죄로 교도소를 들어갔고 난 친정살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임대 아파트 당첨도 되고 입주 자격이 갖춰져서 입주를 한 상태였는데 교도소 출소 후 갈 곳이 당연히 없겠죠. 한 일주일쯤 뜸을 들이더니 슬그머니 전화하며 만나자더니 갈 곳도 없고 우린 같이 살아야 하잖냐며 은밀하게 밀고 들어와 주저앉아서 그때부터는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마치 자기 집이냥 행사까지 이렇게 쌍판이 두꺼운 사람을 내가 감당이 안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참 한심해 보이시나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압니다. 제가 못났고 제가 부족해서 이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20년 전 그날 그 1,000만 원은 제게 생존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몸도 마음도 달아해진 낡은 옷과 같습니다. 나갈 힘도 밀어낼 기력도 없이 그저 이 질긴 인연의 끝이 어디인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미순이의 2번째 재혼 생활이 길게 이어졌어요. 1,000만 원의 코가 꿰어 시작된 2번째 재혼 생활 20년. 무능하고 게으른 남편을 보며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 검진을 받으러 갔던 동네 의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심상치 않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담도암 사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묘한 위치에 암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암세포가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을 나오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건가? 차라리 깔끔하게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모진 생각이 불쑥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는 그 남자의 초라한 등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운 정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죽음을 앞둔 인간이 한없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미웠으면 제발 가려거든. 하루빨리 떠나길 바라며 동생들에게도 어서 가버리길 바란다 했더니 동생들 왈, 언니 그건 아니지. 아무리 형부가 얄밉고 죽이고 싶어도 말기암이라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라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동생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래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지켜주자. 나중에 후회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보자. 저는 그날 다짐을 맹세했습니다. 가여운 인간을 다시는 잔소리하지 않고 이 사람 비위 다 맞춰주며 마지막을 지키겠노라고. 암 선고를 받은 남편은 성질이 더 지랄 맞아졌습니다.
아픈 게 유세인 양. 온갖 짜증을 다 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1년을 말했지만 남편은 기적처럼 1년 4개월을 버텼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 나 아직 멀쩡하다고 자랑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이러다 정말 오래 사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대로 건강해져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면 난 어쩌지? 수십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날이면 날마다 반복이었어요. 그래도 무슨 팔자인지 돈은 벌지 않았어도 수단이 좋아서 생활이 궁핍하지만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고 어떻게 간신히 버티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또 공장을 세운다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니 또 망함의 지름길이 되어버렸죠.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이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돈을 끌어모아 공장 부지 선정하고 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건물을 세운다고는 하다가 결국 돈줄이 끊어지니 망하게 된 거겠죠.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내는데 어느 날 땅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건물을 팔아버린다고 어찌하여 건물에 입주할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여 들어간 자금의 일부만 합의하에 조금 받았던 모양이에요. 대략 4천이라는데 돈은 자기가 쥐고 관리하고 생활하며 돈을 쓰기 시작했고 아껴 쓰자며 돈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큰 소리치는 이유는 자기가 돈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죠. 그렇게 암 선고를 받자마자 컴퓨터 최고 사양을 100만 원 넘게 들여서 구입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은 뭐냐? 있는 돈 다 쓰고 죽을 거람서 막살자로 나가더니 옷도 마구마구 사고 신발도 사고 홈쇼핑 먹거리를 보면 바로 주문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나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자 인내하자. 죽는 사람 심정을 모르니 이해하자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작년 추석 전부터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추석 당일 남편은 친정에 못 가겠다고 나 혼자 다녀오라고 늘 아프다던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저 혼자 친정에 가서 일을 돕고 왔습니다. 다음 날 점심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집에 들어섰는데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여보, 자요? 불길한 예감에 집안을 살피다 화장실을 바라다 보니 바지가랑이만 길게 늘어진 채 보이는 남편은 옷을 다 입은 채로 변기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주치의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지만 가족들이 남편의 상황을 보더니 아니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라며 의외로 정신도 또렷하구먼 무슨 소리냐고 몸조리 잘하라며 인사하고 가족들은 면회는 끝이 나고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또 한 번 기적처럼 버텨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실에서 2주를 지내고 난 뒤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십시오. 라며 요청을 하더군요. 남편의 경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요양원을 우리 집 근처에서 제일 시설이 좋다는 곳을 알아보고 상담 후 그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입원 후 면회는 일주일에 2번뿐이라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더군요. 요양병원 입원 5일 중 면회는 2번 했고 5일 되던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위독하신데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병원에서 할게요 라고 전화를 끊고 남편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위독하다는데 내 생각은 그냥 병원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삼촌이 버럭하네요. 왜 형을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시키느냐. 빨리 대학병원으로 모셔라.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담당 새말 가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으로 모시던지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왜요? 여기 담당 교수님이 아마도 이 환자분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지 화가 벌컥. 아니요. 난 절대 이 응급실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집에서 생을 마감시키라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요양병원도 못 가고 난 여기서 마지막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때를 썼더니 결국 몇 시간 뒤 담당 교수님과 통화가 되었다며 1인실이 잡혔으니 임종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1인실로 올라갔고 나도 덕분에 꼼짝없이 보호자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2주 전 가족과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라고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날 밤 나한테 할 말 없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합니다. 결국 한마디 안 하고 떠나버린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오후 5시경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며 몇 분이 지난 뒤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가족이 임종을 지켜보았고 장례식장도 발빠르게 알아보고 시신을 옮기는데 빠르게 처리했어요. 우리 가족은 바로 장례식장으로 발길을 옮겨서 장례 절차 진행을 마치고 무빈소로 진행할 것이다. 비용은 삼촌이 해결하는 것으로 결제가 마무리되고 저녁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이야기하며 나오려는데 여동생이 제 소매를 붙잡으며 비명을 지르듯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기 봐. 옛날 형부가 여기 와 있어. 뭐라고? 무슨 헛소리야?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상황이. 그리고 동생활 언니 저기 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생이 가리킨 곳을 보니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주로 적힌 아이들의 이름. 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 지옥을 안겨줬던 첫 번째 남편, 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우연은 없을 겁니다. 같은 날 사망과 같은 장례식장 다른 빈소에 두 남자가 누워있다니. 얄궂은 인연. 동생이 새벽 5시에 몰래 전 남편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무빈소라 아무것도 없었고 영정사진조차도 걸지 않았죠. 마침 첫 번째 남편의 딸,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키웠던 그 아이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오다가 둘이 서로 우연히 마주하자 동생이 혹시 너? 라고 부르는 순간 아이와 동생은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안고 방방 뛰고 기뻐하였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오후에 너 만나러 올지도 혹시 언니가 안 올지도 몰라 그렇게 딸에게 말하고 나왔대요. 만나고 왔는데 언니도 오후에 시간 내서 가보자 그래도 애들은 언니를 너무 그리워하는데 만나봐야지. 그래 그럼 가서 만나보자. 두 남자가 다 떠난 상황이지 이젠 자유롭지 않겠니? 가보자꾸나. 오후에 저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아빠가 왜? 아이들은 아빠가 파킨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다가 바로 오늘 새벽에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현재 남편은 오후 5시, 전 남편은 같은 날 새벽. 두 남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장소였습니다. 전 남편이 있던 요양병원은 그 장례식장과 가까웠고 제가 현재 남편이 잠시 머물던 요양원까지도 같은 장소라니 믿겨지세요? 장례식장도 우리 집과 가까워 우연히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만 화장 날짜를 앞당겼다면 화장터에서 두 남편을 동시에 보낼 뻔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저를 괴롭히려는 건지 아니면 미운 정 고운 정다 털고 한꺼번에 떠나주겠다는 배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3일장이라 먼저 떠났고 저는 하루 더 머무는 일정이라 마지막 길을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먼 곳으로 3일장을 선택했다면 화장터까지도 같이 가게 되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죠. 두 남자를 한 장소에서 떠내보내며 저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 기구한 운명이 가여워서 울었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시원해서 울었습니다. 사연은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실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두 남편과의 모진 인연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침표를 찍다니요.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도 코 꿰어 살던 사람도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지독했던 인연의 사슬을 다 끊어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미순으로 남은 인생을 팔팔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보내기 전 저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며 마음으로도 다짐을 하며 지냈고, 심지어 두 번째 남편 살아있을 때에도 이 사람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정신 나갔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신랑을 그냥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속삭이며 살았어요. 떠나보낸 뒤 주님 믿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추석 무렵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주님 곁으로 가야 하겠다 그러던 찰나에 내가 어깨 수술 후 도수 치료가 필요해서 동네 정형외과 가는 길에 길가에서 어느 여인이 전단지와 물티슈를 하나씩 주며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인이 저에게 다가와 전해주는데 이단인 줄 알고 거절하려던 찰나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간 지금이 때가 되었나? 속으로 생각하며 저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예요. 사람 잘 못 알아보니까 저를 맞이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도 잘 몰라보신다는. 알겠다 하고 다음 주 약속대로 교회는 갔지만 역시나 그분의 직분은 권사님이셨으나 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1시간 예배 참석하고 나오면서 배웅하고 계시던 권사님께 저 다음 주에 등록할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기억하시겠다 하고 그 다음 주 교회에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득 병원에 누워있는 진상 남편이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초신자인데 목사님에게 부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부목사님께 상담을 해봐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으면 뭐하나? 남는 게 시간인데 성전을 나가야지 다짐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일찍 갔는데 다행히 사모님과 목사님이 성전 앞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목사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더니 해보시라고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니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병원 방문해서 예배드려준다고 하십니다. 신랑이 어찌 나올지 조금 걱정돼서 먼저 전화를 했지요. 사실은 오늘 목사님 모시고 병문안 걸 건데 받아들여줘야 했더니 하는 말 젠장할. 중얼거리기에 이대로 떠나면 안 돼. 주님 맞이하고 영접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당 가야지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예배도 잘 드리고 아멘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또 놀랐어요. 평생에 교회 문턱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다 들었는데 아멘은 영화를 보고 배웠나 봅니다. 그렇게 5일 만에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저는 목사님께 다시 신방 요청을 드렸어요. 갑자기 임종방 입원 후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게 숫자로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 신랑 떠나는 날 오전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례 준비까지 해서 병원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세례도 해주시고 영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땐 때려 죽일 인간이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아무리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나 봅니다. 늘 교회 믿는 사람들 이해 못하고 욕하던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남편을 욕하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만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까요. 더불어 덕분에 저도 회개하고 지금은 주님께 더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남편을 동시다발로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여라도 주님의 곁을 잠시 떠나 세상에 속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